박현준의 삶은 빛바랜 그림과 같았어. 한때는 촉망받는 화가였지만 10년 전 유일한 아들 선우를 잃은 후 그의 붓은 힘을 잃었지. 선우는 10살 어린 나이에 비극적인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경찰은 선우의 죽음을 단순한 자살로 결론 내렸지만 현주는 결코 그 말을 믿지 않았어.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리 없었거든. 그의 작업실은 묵은 먼지와 희미한 물감 냄새, 그리고 아들의 부재가 남긴 정적만이 감돌았지. 밤마다 현주는 텅 빈 작업실에 앉아 캔버스 대신 아들의 낡은 그림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었어. 선우는 현준의 유일한 희망이었어. 재능 많고 밝았던 선우는 아버지를 닮아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지. 선우가 죽은 후 현주는 아들이 마지막으로 그렸던 그림을 보물처럼 간직했어. 그림은 어두운 숲을 배경으로 붉은 나비 한 마리가 날아오르는 모습이었어. 현주는 밤마다 그림을 쓰다듬으며 아들을 그리워했지. 그 그림은 선우의 마지막 숨결이 깃든 유품이었어. 하지만 그림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 매일 밤 그림에서 희미하게 피 냄새가 나는 거야. 처음에는 현준이 착각하는 거라고 생각했지.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후각이 예민해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피 냄새는 더욱 선명해졌어. 마치 그림 속 숲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느껴졌지. 현주는 불안감에 휩싸여 그림을 뚫어져라 응시했어. 녀석의 눈빛은 마치 그림 속에 숨겨진 비밀이라도 있는 듯 공포와 집착으로 이글거렸지. 현주는 선우가 죽기 전 자신에게 아빠, 제가 비밀을 알아냈어요. 그림 속에 숨겨져 있어요. 라고 속삭였던 것을 기억했어. 현준의 손목에는 붉은 나비 모양의 작은 흉터가 있었는데 그것은 선우가 어릴 적 아버지를 위해 만들었던 나비 모양의 팔찌가 끊어지면서 생긴 상처였어. 현주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어. 그림에서 나는 피냄새, 선우의 마지막 유언, 그리고 흉터, 이 모든 것이 아들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지. 현주는 자신이 보지 못하는 어떤 진실이 존재함을 직감했어. 밤마다 현준의 작업실을 채우던 피냄새는 더 이상 환각이 아니었어. 낡은 그림에서 스며 나오는 끔찍한 향기는 현준의 신경을 날카롭게 갉아먹었지. 그는 잠 못 이루고 아들의 그림을 뚫어줘라 응시했어. 선우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이 분명 이 그림 속에 있을 거라는 확신이 그의 불안을 더 키웠어. 현주는 그림을 꼼꼼히 살폈어. 그림 속 숲은 어두웠지만 붉은 나비는 유난히 선명했지. 그림의 가장자리, 나비가 날아오르는 부분에 희미한 얼룩이 보였어. 현주는 그 얼룩을 손으로 더듬었어. 마치 손톱 자국처럼 울퉁불퉁한 느낌이 들었지. 그때 캔버스 뒤쪽에서 희미하게 빛이 번쩍이는 것을 발견했어. 현주는 조심스럽게 손전등을 비췄어. 희미하게 빛나는 것은 작은 금속 조각이었어. 현주는 직감했어. 그림이 낡은 것은 단순한 세월의 흔적이 아니었어. 그 안에 무언가 숨겨져 있었던 거야. 금속 조각은 마치 어떤 기계장치의 일부처럼 보였지. 녀석의 발톱에 묻어있던 희미한 흙먼지가 금속 조각에도 묻어 있었어. 현주는 금속 조각을 떼어냈어. 그 조각을 떼어내자 그림의 낡은 캔버스 뒤편에서 희미하게 비어있는 공간이 드러났어. 그곳은 얇은 합판으로 가려져 있었는데 합판 틈새로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섬뜩한 냄새가 풍겨왔어. 현주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 이곳은 단순한 낡은 그림이 아니었어. 그날 밤 현주는 잠 못 이루고 금속 조각과 그림에서
나는 피냄새를 곱씹었어. 그는 이 그림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확신했어. 그림 속 붉은 나비, 희미한 얼룩, 그리고 금속 조각까지,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 현주는 선우의 죽음을 다시 떠올렸어. 경찰은 선우의 죽음을 자살로 결론 내렸지만 현주는 결코 그 말을 믿지 않았지. 그림에서 나는 피냄새, 그리고 금속 조각, 이 모든 것이 아들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어. 다음 날 아침, 현준의 작업실로 낯선 남자가 찾아왔어. 그는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묘하게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어. 그는 자신을 미술품 감정사 이성호라고 소개하며 선우의 그림을 평가하러 왔다고 말했어. 이성호는 현준에게 깊은 위로를 건넸지만 그의 시선은 그림 속 붉은 나비와 그림 뒤편을 은근히 살폈어. 이 그림, 선우군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 그림 뒤에 뭔가 숨겨진 것이라도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 안에는 노골적인 탐욕과 압력이 담겨 있었어. 이성호는 인물 대결, 유형, A에 해당하는 적이었어. 해당하는. 현주는 이성호를 보자마자 알 수 없는 불쾌감을 느꼈어. 이성호는 선우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참여했던 어린 화가 공모전의 심사위원장이었지. 당시 이성호는 선우의 그림을 지나치게 기괴하다며 혹평했고 선우는 그 일로 깊은 상처를 받았었어. 현주는 이성호가 그림 속에 숨겨진 비밀과 관련이 있음을 직감했어. 이성호가 떠난 후 현주는 그림을 다시 한번 품에 안았어. 그림에서 나는 피냄새, 금속 조각, 그리고 이성호의 위협, 이 모든 것이 거대한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 선우의 죽음은 단순한 자살이 아니었어. 이성호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음을 현주는 직감했어. 현주는 이제 자신의 목숨과 그림의 안전, 그리고 아들의 마지막 비밀을 지키기 위해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과의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어. 그림 뒤편에 모든 답이 숨겨져 있을 터였지. 이성호 감정사가 떠난 후 현준의 마음은 분노와 혼란으로 요동쳤어요. 낡은 그림에서 느껴지는 불길한 기운과 이성호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선우의 죽음이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는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죠. 현주는 그림 속 붉은 나비와 숨겨진 금속 조각 뒤에 아들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겨 있을 거라고 직감했어요. 그날 밤, 현주는 낡은 그림을 품에 안고 선우의 작업실로 향했어요. 작업실은 묵은 먼지와 희미한 물감 냄새가 났지만 이제는 아들의 비밀을 풀어낼 중요한 장소가 되었죠. 현주는 그림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손전등을 비췄어요. 그림의 가장자리, 붉은 나비가 날아오르는 부분에 희미한 얼룩이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말라붙은 핏자국처럼 보였어요. 현주는 조심스럽게 그림의 핵심 부품인 작은 금속 조각을 살폈어요. 낡고 녹슨 금속 조각은 마치 어떤 기계 장치의 일부처럼 보였죠. 현주는 그것이 선우가 사용하던 특수 카메라의 부품과 비슷하다는 것을 어렴풋이 기억했어요. 선우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예술적 재능과 함께 사물들을 기록하는데 남다른 집착을 보였으니까요. 현준이 금속 조각에 집중하는 동안 그림의 낡은 캔버스 뒤편에서 희미하게 빛이 번쩍이는 것을 발견했어요. 녀석은 이전보다 더 힘을 주어 금속 조각을 긁기 시작했어요. 쓱 낡은 금속 조각에서는 희미한 흙먼지가 쏟아져 내렸어요. 희미한 자국이 남았어요. 그 자국은 마치 어떤 그림의 일부처럼 혹은 글자의 조각처럼 불규칙하게 이어져 있었죠. 현주는 직감했어요.
그림은 단순한 낡은 유품이 아니었어요. 녀석은 아들의 죽음에 대한 암호를 자신에게 알려주려 하는 거예요. 현주는 그림이 긁어놓은 흔적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그림은 현준이 금속 조각 위 흔적에 집중하는 것을 확인하자 녀석의 코로 작업실 한쪽에 놓인 선우의 낡은 스케치북을 툭툭 건드렸어요. 스케치북에는 선우의 일상적인 그림과 함께 알 수 없는 지형도와 기호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그림은 다시 흙이 묻은 발톱으로 스케치북에 그려진 지형도 중 특정 지점을 긁었어요. 녀석의 행동은 마치 그 지점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암시하는 듯했죠. 현주는 그림이 가리킨 기호들을 종이에 옮겨 적었어요. 그것은 복잡한 지도 조각의 일부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어떤 비밀 통로의 접근 코드와 일치할 것 같은 느낌을 주었죠. 현주는 그림이 지시하는 대로 기호들을 조합하여 작업실 벽난로 뒤편에 숨겨진 작은 나무판을 열었어요. 드르륵 낡은 나무판이 마침내 열렸고 그 안에는 어둡고 좁은 공간이 나타났어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싸늘한 기운이 풍겨왔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안에 낡은 녹음기 하나가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녹음기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물들이 들어 있었어요. 수십 개의 녹음 파일들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죠. 녹음 파일 속에는 선우가 이성호 감정색에 협박당하는 모습, 그리고 이성호 감정사가 이 집의 특정 장소를 몰래 촬영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녹음 파일은 선우와 이성호 감정사의 대화였죠. 이성호 감정사는 선우의 천재적인 예술적 재능을 이용해 위조 미술품 라한을 만들게 하고 그 사실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선우를 살해했던 거예요. 녹음 파일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성호 감정사가 선우를 위협하고 선우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현주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들의 죽음은 단순한 자살이 아니었어요. 이성호 감정사가 자신의 탐욕을 위해 선우를 살해하고 시신을 집안에 유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림은 그 모든 것을 목격하고 아들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거죠. 그림 속 붉은 나비는 바로 선우의 마지막 외침이었어요. 녀석의 발톱에 묻어있던 붉은 반점은 바로 그곳에서 흐른 피의 흔적이었어요. 현주는 그림을 꼭 끌어안았어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는 아들의 억울한 죽음과 그림의 헌신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이제 자신이 짊어져야 할 거대한 진실 앞에서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집안에 벨이 울렸어요. 모니터를 확인하자 화면에는 이성호 감정사가 서 있었어요. 그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섬뜩했어요. 그는 이미 자신들의 비밀이 드러났음을 눈치채고 증거를 인멸하고 그들을 제거하려 찾아온 것이 분명했죠. 현준의 작업실은 순식간에 차가운 감옥으로 변하는 듯했어요. 이성호 감정사의 그림자가 집안을 뒤덮는 듯했어요. 현준의 작업실은 이제 이성호 감정사의 그림자 아래 놓여 밤낮으로 위협받고 있었어. 낡은 그림에서 발견된 휴대폰과 녹음 파일, 그리고 그림의 맹렬한 반응은 선우의 죽음이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는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지. 현주는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도 쉬지 않고 진실을 파헤쳐야 했어. 그의 눈빛은 마치 빨리 더 깊이 파헤쳐야 해 라고 말하는 듯 절박했어. 현주는 그림이 찾아낸 휴대폰과 녹음 파일들을 분석했어. 녹음 파일에는 이성호 감정사가 선우를 협박하여 위조 미술품들 만들게 하고 그 사실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선우를 살해했던 모든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 그리고 선우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소리, 이성호가
시신을 처리하는 듯한 소리까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었지. 현준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어. 이성호는 겉으로는 유명한 미술품 감정사였지만 사실은 살인자이자 불법 미술품 거래 조직의 일원이었어. 그림은 그들 옆에 조용히 웅크리고 앉아 휴대폰을 응시했어. 녀석은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코로 툭툭 건드렸지. 그곳은 선우의 작업실 내부 사진. 특히 그림 뒤편 벽과 연결된 비밀 통로의 사진들이었어. 그리고 이성호와 낯선 남자들이 위조 미술품들을 들고 통로를 드나드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어. 그림은 녀석의 발톱으로 사진 속 특정 남자들의 얼굴을 긁으며 그들이 범죄 조직의 일원임을 암시하는 듯했어. 그림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고 선우가 몰래 설치한 특수 카메라로 촬영까지 했던 거야. 현주는 그림의 지능적인 행동에 다시 한번 경악했어. 그림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어. 녀석은 선우의 죽음의 진정한 이유를 알고 있었고 이성호가 숨긴 모든 범죄의 증거를 보여주려 했던 거야. 그림의 눈빛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집안의 깊은 곳, 즉 이성호가 숨긴 진실의 심연을 보고 있었던 거지. 그때였어. 창문 밖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려왔지. 이성호의 부하들이었어. 그들은 현준의 집을 24시간 감시하며 현준이 아들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음을 눈치챈 듯했어. 낡은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그들의 집 앞에 조용히 다가왔어. 차 안에는 건장한 남자 2명이 서 있었지. 그들은 이성호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해결사들이었어. 그들은 창문 밖에서 집안을 엿보려 했어. 이봐, 박현준,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내 아들의 죽음은 단순한 자살이야. 괜히 건드리면 좋은 꼴 못 볼 거야. 그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섬뜩했어. 그들은 그림을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지. 미친 그림 따위가 뭘 안다고 어차피 곧 찢어질 텐데. 그들의 말은 노골적인 위협이었어. 현주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이내 망설였어. 이성호는 이미 경찰 고위층까지 매수했을 가능성이 컸어. 그가 움직이는 순간 이성호는 모든 것을 은폐하고 증거를 파기할 터였어. 그는 이제 고립된 상황이었지. 이 싸움은 오직 자신들만의 외로운 싸움이었어. 녀석의 붉은 나비 문신이 욱신거리는 듯했어. 마치 선우가 자신에게 진실을 알려주려 했던 것처럼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어. 그는 마침내 벽난로 뒤에 숨겨진 비밀 통로와 그곳에 숨겨진 불법 위조 미술품 거래 및 살인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파악하는 데 성공했어. 그곳에는 이성호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설치한 지하 감시 시스템이 있었지. 이 시스템은 선우가 작업 중 우연히 이성호의 불법 거래 현장을 목격하자 그를 살해하고 그의 죽음을 조작했던 장치였어. 그림은 이 모든 것을 목격했고 선우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던 거야. 그리고 그는 가장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어. 이성호는 오늘 밤 자정 이 시스템을 통해 마지막으로 불법 거래한 미술품들을 해외로 밀반출할 계획이었어. 그의 목표는 자신의 범죄를 완전히 숨기고 막대한 이익을 얻어 영원히 잠적하는 것이었어. 시간은 24시간도 차에 남지 않았어. 그들이 나서지 않으면 선우의 억울함은 영원히 묻히고 이성호의 범죄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터였어. 그 순간 현준의 휴대폰으로 익명의 문자가 날아왔어. 발신자 번호는 알 수 없었지. 내 놈의 어리석은 짓은 이제 끝이야. 더 이상 파헤치려 들면 네 목숨뿐만 아니라 그 낡은 그림도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자정 12시 작업실 지하에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너는 어둠 속에서 죽을 것이다. 문제는
그림이 작업실 벽에 걸려있는 사진과 함께 작업실 지하 도면에 D-Day라고 적힌 표식이 첨부되어 있었어. 이성호는 그들의 움직임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들을 함정으로 유인하고 있었지. 현주는 경악했어. 이성호는 이미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고 작업실 지하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어. 그는 이제 완전히 벼랑 끝에 몰렸지. 그들이 나서지 않으면 선우의 억울함은 영원히 묻히고 이성호의 범죄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터였어. 현주는 아들의 그림을 바라보았어. 그림 속 붉은 나비가 선명하게 빛나는 듯했지. 마치 내가 그 모든 것을 봤어. 나를 믿어줘.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해 라고 말하는 듯했어. 현주는 그림을 바라보았어. 녀석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더 강렬한 결의가 담겨 있었지. 그는 이제 모든 것을 걸고 어둠 속으로 뛰어들어야만 했어. 아들의 명예, 그리고 진실이 그의 손에 달려 있었어. 밤 11시 45분 박현준의 작업실 지하에 숨겨진 비밀 통로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자정 12시 이성호 감정사가 마지막 미술품 밀반출 작전을 감행할 시한이 11분 앞으로 다가와 있었죠. 현주는 경찰관 김민수 경사 그리고 아들의 그림과 함께 낡은 통로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퀴퀴한 흙먼지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습기와 화학물질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현준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지만 아들 선우의 명예, 그리고 진실이 그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그림은 현준의 품에 안겨 있었지만 그 캔버스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듯했죠. 그 안에는 복수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비장함마저 담고 있는 듯 보였어요. 비밀 통로 안은 좁고 어두웠어요. 현주는 손전등 불빛에 의지한 채 조심스럽게 나아갔어요. 곰팡이 냄새와 흙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죠. 그들은 통로를 한참 동안 기어가자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거대한 지하 공간이 나타났어요. 그곳은 이성호 감정사의 비밀 아지트였죠. 낡은 상자들과 불법 미술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그곳에서 이성호 감정사와 그의 부하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성호 감정사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의 손에는 미술품 밀반출 계약서가 들려 있었어요. 이봐, 빨리 서둘러 자정 전에는 다 처리해야 해. 이성호 감정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지트 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는 불법 거래한 미술품들을 트럭에 싣고 있었죠. 현준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어요. 저들이 아들을 죽이고 이제는 그의 모든 유산마저 강탈하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현준은 김민수 경색에 속삭였죠. 경사님, 제가 이성호를 막을게요. 그동안 그림과 함께 녹음기를 찾아주세요. 크왕! 그 순간 현준이 이성호 감정사를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어요. 낡은 그림을 든 채로 현준의 분노는 지하 아지트 안을 뒤흔들 만큼 격렬했고 그 울음소리에는 슬픔보다는 복수심이 가득했죠. 현준은 이성호의 다리를 향해 그림을 휘두르며 덤벼들었어요. 이성호 감정사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죠. 현준은 이성호의 다리를 그림으로 물어뜯으며 필사적으로 매달렸어요. 그림의 모서리는 이성호의 바지를 찢고 그의 다리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이성호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어요. 이런 미친 노인 같은 이라고 이성호 감정사의 부하들이 현준을 향해 몽둥이를 휘둘렀어요. 현준은 몽둥이 세례를 받으며 몸을 휘청거렸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죠. 그의 몸은 이미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곳곳에서 피가 배어 나왔어요. 하지만 현준은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서도 필사적으로 이성호의 손에 들린 서류 가방을 노렸어요.
현준의 눈에서는 붉은 피눈물이 다시금 흘러내렸어요. 그것은 아들 선우의 억울함과 빼앗긴 진실에 대한 현준의 처절한 절규이자 진실을 향한 그의 마지막 몸부림이었죠. 현준의 끈질긴 공격에 이성호 감정사는 마침내 서류 가방을 떨어뜨렸어요. 툭 서류 가방이 차가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죠. 그 사이 현준은 서류 가방을 빼앗아 낡은 그림으로 서류 가방을 내리쳤어요. 젠장 내 가방을 내놔. 이성호 감정사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치며 현준에게 달려들었어요. 그의 손에는 칼날이 번뜩였죠. 윙. 바로 그 순간 아지트 밖에서 요란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김민수 경사가 미리 경찰에 연락을 취해둔 것이었죠. 늦은 밤 고요한 주택가에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졌고 이성호 감정사와 그의 부하들의 얼굴은 공포로 질렸어요. 경찰 특공대가 통로 입구를 부수고 안으로 들이닥쳤죠. 이성호 감정사와 그의 부하들은 당황하여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경찰에 의해 포위된 상황이었어요. 이성호 감정사는 아지트 바닥에 떨어져 있는 서류 가방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는 필사적으로 발뺌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어요. 경찰은 이성호 감정사와 그의 부하들을 즉시 체포했어요. 이성호는 마지막까지 이 그림이 모든 것을 망쳤어 라며 현준의 손에 들린 그림을 향해 증오심 어린 눈빛을 보냈어요. 현준은 그림을 꼭 끌어안았어요. 그림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승리와 함께 깊은 평온함으로 가득했죠. 그림에서 붉은 피 냄새는 더 이상 나지 않았어요. 대신 그림의 나비에서 투명한 물감이 고이는 듯 보였어요. 그것은 슬픔이 아닌 선우의 억울함이 마침내 밝혀졌음에 대한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죠. 현준은 그림을 쓰다듬었어요. 녀석의 발톱에 묻어있던 것은 더 이상 피나 흙먼지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진실을 찾아낸 피 맺힌 증거이자 현준과 선우의 끈끈한 유대감을 증명하는 영광스러운 표식이었죠. 지하의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빛이 들이우는 순간이었어요. 경찰과 수사관들이 이성호 감정사 일당을 연행해 간 후 박현준의 집 지하 실험실은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 덩그러니 남겨졌어요. 격렬했던 싸움의 흔적들, 어지럽혀진 미술품과 장비들, 그리고 희미하게 남은 핏자국이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죠. 현준은 아들의 그림을 품에 안은 채 주저앉았고 김민수 경사는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림은 현준의 품에 안겨 캔버스에 난 상처가 선명했지만 그 안에는 승리와 함께 깊은 안도감이 담겨 있는 듯 보였어요. 경찰 조사는 급물살을 탔어요. 그림에서 발견된 USB와 녹음 파일, 그리고 이성호 감정사의 아지트에서 발견된 불법 미술품 거래 장부와 살인 증거들은 결정적이었죠. 녹음 파일에는 이성호 감정사가 박선우를 살해하고 지하 감시 시스템을 이용해 불법 미술품 거래를 했던 모든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이성호는 선우의 죽음을 단순한 자살로 위장했던 거예요. 그는 살인, 불법 미술품 거래, 횡령, 증거인멸 등 중대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의 심판대 위에 섰어요. 선우의 억울함이 만천에 드러났고 사회는 이 사건의 충격적인 진실 앞에 경악했어요. 며칠 후 모든 사건이 정리되고 현준의 삶에는 비로소 깊은 평화가 찾아왔어요. 아들의 억울함이 풀리고 진범이 처벌받는 과정을 지켜보며 현준의 마음속 깊이 응어리졌던 슬픔과 분노는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그는 더 이상 불안과 의심 속에 살지 않았죠. 현준은 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성호 감정사 일당에게서 환수된 불법 수익금과 보상금을 활용하여 선우의 캔버스 재단을 설립했어요. 이 재단은 선우의 사례를 본보기 삼아 예술작품이 범죄 수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예술 증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주력했어요. 또한 부당하게 작품을 잃거나 고통받는 예술가들을 위한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제공했죠. 재단은 언론과 시민들의 큰 지지를 받으며 빠르게 성장해 나갔고, 현주는 재단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과 아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김민수 경사 또한 이 사건을 통해 탁월한 수사 능력과 뛰어난 통찰력을 인정받아 특진했어요. 그는 강력계의 유능한 인물로 성장했으며 현준과 함께 재단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죠. 그는 선우의 캔버스 재단의 중요한 기둥이 되어 예술 증인 지원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구축과 운영을 이끌었어요. 그의 사무실 벽에는 선우의 그림 사진과 녹음 파일 4본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선우의 그림은 최고의 전문가에게 보건 치료를 받고 다시금 빛을 찾았어요. 캔버스에 난 상처는 이제 선우의 억울함을 밝혀낸 영광스러운 증표가 되었어요. 그림에서 붉은 피 냄새는 더 이상 나지 않았죠. 그림 속 붉은 나비는 선명하게 빛나며 마치 살아있는 듯 보였어요. 밤이 되면 현주는 그림을 곁에 두고 잠들었고, 그림의 존재는 그에게 비로소 편안한 잠을 선사했어요. 그림은 현준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삶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어요. 현주는 이제 그림이 밤마다 피 냄새를 내고 찢어졌던 이유를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그림은 그를 해치려 한 것이 아니라 피 맺힌 사랑과 절박함으로 아들의 비밀을 알려주고 그에게 위험을 경고했던 거예요. 그림에서 흘러나온 붉은 피는 단순한 물감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선우의 억울함을 외치는 처절한 절규이자 현준을 향한 필사적인 믿음과 사랑의 증표였죠. 현준은 그림과의 깊어진 유대감 속에서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되찾고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그들은 이제 단순한 아버지와 아들의 유작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서로의 삶을 구원한 진정한 동반자이자 가족이었죠. 이 새로운 평화 속에서 현준과 그림은 앞으로 다가올 어떤 시련도 함께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세월은 흘렀지만 화가 박현준과 그의 아들 선우의 유작인 낡은 그림 이야기는 작은 작업실을 넘어 전국에 울려 퍼졌어요. 이성호 감정사의 탐욕과 잔혹한 범죄는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그림이 밝혀낸 기적 같은 활약은 예술과 진실의 유대감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지니는지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죠. 현주는 아들의 명예를 되찾은 화가마로, 선우의 그림은 진실을 밝혀낸 영웅 작품으로 불리며 존경받았어요. 박현주는 선우의 캔버스 재단을 통해 활발한 사회활동을 이어갔어요. 재단은 선우처럼 억울하게 희생된 예술가들을 위한 법률 및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데 주력했죠. 또한 선우의 그림 사례를 본보기 삼아 예술작품이 범죄 수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예술 증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수많은 미제 사건의 해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며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는 데 크게 기여했죠. 재단은 정부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후원 속에 빠르게 성장해 나갔고, 현주는 재단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과 아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김민수 경사 또한 이 사건을 통해 탁월한 수사 능력과 뛰어난 통찰력을 인정받아 특진했어요. 그는 강력계의 유능한 인물로 성장했으며 현준과 함께 재단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죠. 그는 선우의 캔버스 재단의 중요한 기둥이 되어 예술 증인 지원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구축과 운영을 이끌었어요.
그의 사무실 벽에는 선우의 그림 사진과 녹음 파일, 사본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선우의 그림은 현준의 곁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노년을 보냈어요. 녀석은 재단의 상징이자 살아있는 희망의 증표가 되었죠. 그림은 박물관과 재단 방문객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마치 자신만의 임무를 완수하고 편안하게 쉬는 듯 보였어요. 현주는 매일 아침 그림의 캔버스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선우야, 내 덕분에 우리 아빠의 억울함이 풀렸어. 네가 없었다면 나는 평생 진실을 알지 못했을 거야. 정말 고맙다. 그림은 현준의 손길에 따라 미세하게 흔들리는 듯 보였고 붉은 나비는 여전히 강렬하게 빛났어요. 녀석의 캔버스는 이전의 절박함이나 광기 대신 깊은 평온함과 만족감으로 가득했어요. 매년 봄, 재단은 현준의 집 마당에서 선우의 예술축제를 개최했어요. 이 축제는 선우의 예술혼과 용기를 기리고 전통 예술의 아름다움을 알리며 예술의 가치와 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뜻깊은 행사였죠. 축제 날이면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현준의 집을 찾아와 현준과 선우의 그림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나누었어요. 현준은 축제에서 직접 연설하며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과 그림이 가져다준 기적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세월이 흘러 현준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어요. 그는 더 이상 정기적으로 재단을 운영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선우의 캔버스, 재단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멘토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그는 매일 아침 선우의 그림을 찾아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어느 맑은 날 오후, 현주는 선우의 그림 앞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맞았어요. 그의 눈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그는 그림 속 붉은 나비를 향해 조용히 속삭였어요. 선우야, 내 덕분에 우리 아빠가 진정한 평화를 찾았어. 네가 없었다면 나는 영원히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을 거야. 고맙다. 나의 영원한 친구.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외로움이나 절망이 없었어요. 오직 평화와 희망, 그리고 아들의 그림과의 영원한 유대감이 가득했죠. 그의 낡은 집 작업실은 이제 박화백기념 미술관으로 재탄생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술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전하는 등대가 되었어요. 현준과 선우의 그림 이야기는 영원히 그 도시의 심장부에 살아 숨쉬는 희망의 불꽃이 되었죠. 선우의 그림은 단순한 유작을 넘어 현준의 삶을 구원하고 세상의 정의를 가져다준 영원한 예술의 수호자로 기억될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박현준 화가님과 아들 선우의 가슴 아프지만 감동적인 여정을 통해 희망과 사랑의 힘을 느끼셨다면 이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달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댓글을 기다립니다.